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고등학교 내신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오늘 드릴 말이 조금 주제가 세기도 해서 좀 팩트 내용이 많거든요. 너무 충격받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는 저는 되게 지금 올해로서 한 14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여기 학원에서 수학학원 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에 되게 저희 많이 준비하고 올해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각보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밖에 못하긴 했는데 앞으로 조금씩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많은 좋은 주제로 좀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제 자랑인데 되게 엄청 많죠. 네, 이렇게 좀 앞으로도 많이 모시고 좀 설명회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핸드폰으로 이제 밴드 초대해 드릴 텐데 밴드도 가입해 주시면은 저희 설명회 정보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2주 뒤에 저희 이제 학원하고 겨울방학 앞두고 저희 학원 스터디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돼 있는 설명회도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선 먼저 1등급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의 노력은 얼마나 해야 되고 우리가 고등수학을 사실 고등학교 때 처음 하진 않아요. 중학교 때 이미 조금씩 다 경험은 해봤는데 그렇게 경험을 하는 선행 공부와 내신에서 바라보는 공부랑은 어떻게 다른지에 좀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알기 위해선 중학교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 중학교 때 내신은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한 지 이제 좀 됐는데 90점이 넘으면 그냥 A, 그 다음에 80점,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 될 때마다 B, C, D 이렇게 절대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까지 이렇게 보게 되고 합산 전수가 90점 넘으면은 우리는 A를 받게 돼요. 지금 여기 중학교 이제 3학년 자녀분들을 드시는 어머님도 많은데 우리 애가 이제 한 A 정도는 되게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A 간당간당한다 이렇게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각하시기에 한 학년에 몇 % 정도가 A를 받을 것 같으세요? 그냥 보통 일단 등급이 한 5개니까 한 5분의 1 정도는 일단 어느 정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보면은 이제 원천중학교 2학년 저희 이번에 1학기 정보예요. 1학기 정보인데 보시면은 상위 27% 정도가 A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25%랑 좀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90점을 넘고 그 정도가 A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천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시험이 쉽기도 했었어요. 이때.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상위 A를 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A니까 제일 높은 등급 잘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그 A에서도 되게 세분화하면서 좀 바라봐야 된다예요. 겨우 90점을 넘고 난 A 들었어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A가 되게 나오고 90점이 아닌 뭐 95점, 98점, 100점을 목표로 하고 그 정도 점수가 되어야지 조금 우리가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퍼센트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원천중학교에만 이런 일이냐 경원중학교도 한번 같이 보면요. 경원중학교는 조금 더 심해요. 경원중학교 2학년 올해 1학기거든요. 절반이 넘는 학생이 A를 받았어요. 3학년도 보게 되면은 한 60% 정도가 올해 1학기 때 A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평균적으로 내면은 한 30에서 40% 내외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A를 받는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 A에서도 등급이 되게 다르고 내가 무난하게 당연히 A 걱정은 안 하는지 아니면 A가 나올까 말까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지금 B가 나와서 되게 큰일 났다라고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내신을 알아봤는데 고등학교 내신을 한번 알아보죠.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등급이 제일 많고 상위로 갈수록 퍼센트가 되게 많이 적은 이런 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좀 퍼센트로 조금 더 잘 보면 글씨가 작기는 한데 1등급은 상위 4%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상위 11%까지가 2등급, 그 다음에 상위 23%까지가 3등급이에요. 그러면 아까 24%인 원초중학교 2학년만 보더라도 3등급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아까 뭐 50%가 넘어가는 거는 5등급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되게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한 4등급, 5등급이 되면 어머님, 아버님 머릿속에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은 진짜 최소 3등급 초반, 아니면 서울에서 조금 이름 한번 들어봤다라고 하면은 한 2등급 최소한 중반까지는 돼야지 서울에서 이름 들어보는 10개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원천중학교 2학년, 뭐 병원중학교 3학년까지 이런 퍼센트들이었는데 이 퍼센트를 그대로 고등학교 내신 등급제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등급 초반, 5등급 중반, 6등급 후반이 돼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가기도 되게 어려운 경우기는 해요. 그러니까 절대 중학교 때 내신이 잘 나왔다고 안심하셔도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도 오늘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희망을 드리고자 하면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고 고등학교 때 다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중학교 때 잘했다고 고등학교 때 다 잘하지도 않아요. 그게 공부 방법이랑 문제 스타일이랑 수학에서 필요한 공부량이랑 되게 많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뒤에서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1등급은 상위 4%라 그랬죠. 이 근처에서 제일 좀 이제 많이 가는 학교들인데요.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이 347명이에요. 이 중에서 상위 4%면은 14명. 그래도 한 2등급까지 들어가려면 24명. 그러면 전교 진짜 순위권에 들어가야지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문고도 비슷하고 반포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조금 적어서 한 10명, 17명까지가 1, 2등급을 받게 되는 커트라인 등수가 됩니다. 그럼 과연 이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어느 대학으로 가게 될까요? 보면은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들인데요. 세화고 같은 경우에 작년에 25명이 갔어요. 2등급까지 커트라인이 한 23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재수생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의대도 좀 빼면 그래도 한 1, 2등급 안에가 서울대 좀 갈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한 과목이 2등급이 아니라 전 과목 평균 낸 게 그 등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포고 같은 경우에도 10등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서울대 합격도 보면 한 14명 정도 하면은 이 근처 강남 8학군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기서 1등급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가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가고 이과에서 이 가시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의대에도 어느 정도 목표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등급, 2등급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한다. 근데 1등급, 2등급이 결코 쉽지 않다. 중학교 때처럼 그냥 마냥 쉽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보셨듯이 4등급, 5등급 등급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좀 공부 잘했다라고 이렇게 상담을 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되게 여쭤봐요, 어머님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신규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공부 되게 잘했는데 첫 시험을 되게 많이 망쳤어요. 제가 또 이제 내년 5월에 또 듣게 될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저 여쭤봐요. 얼마나 좀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그러면 가끔 B가 한두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A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진짜 아까 한 30, 40% 커트라인으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럼 본인 성적 사실 그대로 나온 거예요. 되게 팩트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숫자로 나오고 등급을 맞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바라보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1등급을 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대부분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방법으로 공부할 거예요. 수학 상을 한다. 처음에 이제 기본 정석, 뭐 아니면 또 개념을 이런 개념서로 한번 공부를 하겠죠. 근데 개념서만 하다 보면 문제수가 좀 적으니까 문제가 좀 많은 뭐 라이트 센 같은 조금 쉬운 문제가 많은 문제 유형서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 두 개만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다음에 그래도 좀 더 시키겠다 아니면 센 대신 뭐 그냥 기본 센 정도까지 풀리시는 분들도 그래도 좀 있어요.
대부분 뭐 강의식 학원도 그렇고 많은 어머님들이 여기까지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우린 수학하자, 수학상 다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두 번을 보더라도 아 그러면 수학상 한 번 봤으니까 되게 잘하겠지라는 고민을 착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한번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 봐요. 우리 이제 뭐 일을 하거나 뭔가 요리를 한다거나 한 번 배우면 잘했나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되게 많이 반복을 해야지 우리가 잘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생들한테 한 번 봤잖아 왜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잘하고 능숙하게 할 때까지 많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입학 테스트 저기 이제 종이에도 있는데 이렇게 입학 테스트랑 상담을 되게 많이 하다 보면 우리의 수학상 한 번 봤는데 점수 한 30점 정도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실 죄송한데 정말 당연한 얘기이기는 해요. 정말 간혹 몇몇 좀 똑똑한 학생들이 한 4, 50점 좀 넘고 한 6, 70점 되는 것 뿐이에요. 일반적인 학생이 한 번 봤다가 되면 그 정도 성취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봤을 때도 조금 더 내가 꼼꼼하게 오답을 좀 빈틈없이 잘 채운다. 그럼 이제 한 50, 60%의 성취도가 좀 완성이 되는 거고 그걸 중간중간 시험을 통해서 좀 취약 단원을 좀 더 잘 메꾸면 한 70, 80 정도까지의 성취도가 완성이 되겠죠. 저희 학원에서는 70, 80 정도의 성취도가 완성이 된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수학하를 넘어가요. 근데 일단 수학상 다 했으니까 그 다음 차례 하자, 그 다음 차례 하자가 아니라 사실 하나를 하더라도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을 반복을 하더라도 하고 그 다음 수학 4 이렇게 똑같이 또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심화는 언제 하나요? 심화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심화 공부라는 게 심화 문제집을 뜻하는 건 사실 또 달라요. 물론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고등학교 문제는 이 문제집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내가 풀면서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 이 문제가 왜 출제를 되었을까, 이 문제가 왜 어려운 문제일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걸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거를 체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심화 문제집을 하더라도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하면서 외우면서 풀면 절대 심화 공부가 아니고요. 되게 쉬운 센 같은 문제집이 되더라도 아 이 문제에선 내가 이 개념은 꼭 알아야 되겠어. 아 이 개념이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문제로는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면 그게 심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잘 되면은 물론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집으로 그렇게까지 공부하면 훨씬 더 좋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부랑 진도를 나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이런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제가 생각하는 내신 대비 했을 때 1등급이 나오는 공부량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뭐 기본 점수 센 정도를 보면 한 3번 정도 좀 반복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심화 교재까지 이제 간다. 그래서 뭐 실력 정석, 블랙라벨, 일품 정도를 한 2번 정도 반복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5주 이전에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시험 기간에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평소에 되어 있는 양이 이 정도예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적은 양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이 정도 맞고 1등급이면은 이 정도 맞고 서울대 당연히 간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시험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전에 내가 평소에 준비가 이만큼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 한 4월 말 5월 초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내년 방학 1월, 2월에 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되게 이제 준비가 철저하게 좀 잘 되어 있고 그러면 평소에 한 70 이상, 80까지의 성취도를 하면서 계속 진도도 같이 나가고 현행 복습도 같이 계속 해야 돼요.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한 5주 전부터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해야 되겠죠. 시험 범위라는 게 정해지고 1단원에서 6단원까지 시험 범위다. 그러면 6단원까지 다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내가 3단원을 좀 약하게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5단원을 잘 못하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 좀 내가 잘 못하는 단원 위주의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기출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게 오늘 많이 강조를 드릴 텐데, 기출문제를 엄청 중요하게 많이 풀리는 이유가, 우리 문제집을 풀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문제집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주더라도 3단원 써 있어요. 그거 써 있으면 어떡하죠? 이건 이 단원의 개념을 쓰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되게 내가 써야 되는 문제 개념 풀이 한 이만큼이 있어도 요만큼만 가지고 생각하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잘 풀리겠죠. 내가 써야 되는 개념이 한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단원은 한 5개밖에 안 배웠으니까 5개를 써서 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면은 실제 기출문제는 이건 3단원 문제야 라고 안 알려주죠. 내가 써야 되는 시험 범위 전문에서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지부터가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문제집을 잘 푸는 이유는 단원이 나눠져 있고 유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유형은 이렇게 풀었지 바로 윗 문제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아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져도 평소에 공부하기 좋으나 시험 대비하기에는 생각보다 엄청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험 대비할 때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어느 단원의 어느 문제인지 모르고 윗단원과 윗 문제와 아래 문제의 개념 차이가 조금씩 다르게 이용되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최소한 3년치는 계속 많이 풀리거든요. 이 근처 서초구 기출, 강남구 기출도 계속 많이 풀고 저희 학원에서 만든 워크북 같은 경우도 이 근처 학교의 기출문제 많이 틀리는 기출문제 기반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워크북까지 풀고 나서 틀린 문제들만 한 번씩 더 반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한 2주 전까지 완성을 좀 시켜놓고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제 사실 수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학교 시험은 내는 선생님이 내가 배우는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과서가 됐던 프린터가 됐던 학교 자체 교재가 됐던 또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내가 내갔다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반복을 하고 1주 전까지 계속 복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다음에 시험 전날 내가 지금까지 최소 한 5주 동안 시험 대비를 하면서 풀었던 문제들을 한 문제, 두 문제 틀렸던 걸 잘 기록을 해놓고 틀렸던 문제들 위주로 한 번 더 복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2번 이상 틀렸던 문제들 다 풀고 오늘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기출도 풀고 3년치 그 학교 해당 기출을 풀면은 자신감이 되게 많아지겠죠. 시험 때를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시켜보면은 제가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너 이제 기출 3년치만 더 풀고 가라 그러면은 애들이 한 첫 번째 거 풀고 선생님 저 자신감이 되게 많아요. 지금 당장 시험 봐도 돼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충분하게 연습을 많이 시키면 학생들도 자신감 갖고 불안감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충분한 연습을 많이 시켜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등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1등급이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어간다. 사실 뭐 그냥 저기 지방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이게 강남 8학군에 있는 좋은 학교 그래도 뭐 세하고 상문고 같은 그런 유명한 명문 사립고 같은 경우에서도 10등 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많이 어려워요. 준비를 정말 많이 충분히 시키고 많이 대비를 시켜야 되겠죠. 2학년이 되면 이과 같은 경우가 되면 사실 공부해야 되는 양이 훨씬 더 엄청 늘어나요.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상하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 출제 범위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학 1, 수학 2,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수학 문제의 도구들로 쓰이는 것들을 배우는 거고 수학 1, 2가 나오는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에 들어가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모의고사까지 추가가 훨씬 더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이스토리라는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것들도 되게 많이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EBS 교재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되게 간간히 많이 써요. EBS 교재들도 많이 풀고 당연히 기출문제도 계속 많이 푸는 게 이과들이 해야 하는 날. 2학년 때만 돼도 내가 공부하는 양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이 정도 이제 공부하려면 사실 그러면 수학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일단 4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대부분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생각을 하는 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을 4등분해서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세요. 일주일에 100시간을 내가 만약에 공부한다. 그것도 되게 많겠지만 100시간을 공부를 하면 수학 25시간, 영어 25시간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수학만 압도적으로 등급이 낮을 거예요. 그 이유는 수학에 대한 공부량 자체가 너무 타 과목에 비해서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절반 정도의 수학 공부 시간을 갖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의 한 70%까지도 수학을 많이 해요. 그래야지 다른 과목하고 비슷비슷하게 점수가 나와요. 그만큼 공부량이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이만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가능해요. 그만큼 수학의 비중을 많이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과목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배분을 잘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정말 많이 시켜야지 1등급이 좀 가능하더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좀 차이가 더 많이 시켜야 되느냐? 사실 중학교 때 이만큼까지 안 하더라도 중학교 수학은 좀 잘했고 중학교 때 선행을 보더라도 그러면 그냥 좀 괜찮게 좀 잘 갔던 것 같은데 왜 고등학교만 가면 중학교 때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과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문제 내는 스타일 자체가 먼저 달라요. 사실 중학교 수학은 암기에 엄청 가까워요.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에서 한 60-70% 똑같이 내요. 똑같이 내고 정말 바꿨다 그래도 숫자 바꾸고만 이렇게 내거든요. 또는 문제집에서 비슷한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내고. 그러면 학생들이 중학교 내신에 막 익숙해지면은 아 내가 수학을 외우기만 해도 되는구나라는 착각에 빠져들어요. 그렇게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고등학교를 보면서도 중학교 때 고등수학을 하면서도 그런 시야로 눈을 자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워서 풀려고 하고 공식만 가지고 풀려고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념이 어떻게 활용될지 이 개념이 이런 문제로도 활용이 되는구나 하는 시야를 계속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고등 내신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가 당연히 똑같이 출제되는 게 아니니까 왜 내가 이거를 풀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기본 복습, 심화 복습. 심화선만 복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여기서도 되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거는 심도 있는 공부, 그러면 내가 한 문제를 오래 끌면 되겠지라는 착각을 또 하죠. 그게 아니에요. 한 문제를 마냥 오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은 문제를 오래 보고 있으면서 너 뭐해? 왜 자꾸 멍 때려? 그러면 선생님 저 이 문제 생각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손은 가만히 있거든요. 되게 착각이에요. 나는 공부하고 있어라는 착각이에요. 정말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써보면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건 눈은 보고 머리는 딴 생각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쓰면서 정리를 해 나가면서 고민을 하는지 그게 아닌지를 조금 더 구별을 짓고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같은 경우 선행 공부할 때는 선행 부분은 단원 순서대로 좀 진도를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1단원, 2단원, 3단원을 공부를 하게 되고 1단원 문제를 푸니까 이거겠지 3단원 문제를 푸니까 이거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취약 단원에 공부를 하고 단원이 나와져 있지 않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시험 범위 안에 어떤 걸 갖다 쓸지라는 후보지가 많은 상태에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공부 차이가 이렇게 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가 좀 납니다. 결정적으로 이게 되게 잘 되어 있다 그래도 마지막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선행 공부를 할 때에는 숙제 시간을 주기는 하는데 사실 너 50분 안에 풀어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죠. 그래서 만약 한 단원의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시간 내에 풀면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안에 풀면 되겠지 다음 학원 가기 전에 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시간을 되게 많이 끌게 되죠. 근데 학교 내신은 2시간 동안 풀어라 이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50분 안에 답안까지 마킹하려면 45분 내에 푸는 연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정말 문제를 잘 풀어도 시간 내에 못 풀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다 합쳐서 어떤 학교든 시험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 걸 잘 푸냐의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 내에 정확하게 안 틀리고 실수 없이 푸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간 개념 없이 그냥 문제만 막 많이 풀었다. 나 이제 어려운 것도 되게 잘 풀어. 근데 그 한 문제 푸는데 20분 걸렸네. 그럼 나머지 19문제는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지겠죠. 그 어려운 한 문제의 배점이 90점이면 모를까? 사실 똑같은 5점이거든요.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출 문제를 그냥 마냥 풀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재면서 푸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숙제 같은 경우도 숙제하면서 너무 오래 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너 오늘 숙제 시작 시간을 노트 맨 위에 적고 끝났을 때 노트 맨 끝에 오늘 공부 끝나는 시간을 좀 적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숙제를 좀 잘 못해갖고 왔을 때 학생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많이 바빴어? 그러면 저 안 바쁘고 정말 열심히 숙제만 했대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해서 이만큼 문제를 풀었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노트에다 문제를 푼다. 오늘 지금 풀어서 3시 30분 딱 시작 시간을 줬고 책상에 일어나는 순간 한 5시 30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내가 2시간 동안 이만큼의 문제를 풀었구나 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학원에 가져와서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잘 대답도 해주고, 그런 인지가 있어야지 내가 되게 늦게 푸는구나, 아니면은 시간을 엄청 많이 했는데 난 정말 빨리 푼 것 같은데 멍 때리는 시간, 딴짓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구나 하는 걸 인지를 하거든요. 뭔가 행동이 바뀌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걸려서 풀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차이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고등 공부하는데 훨씬 더 심도 있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수학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취약 단원을 먼저 잘 알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학생 1대1로 저희가 맞춤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숙제검사도 학생 가져오면은 그 문제 틀린 걸 봐주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단원이 약하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한 반에 같이 하더라도 이 학생은 2단원 좀 더 시키는 거고 이 학생은 3단원 좀 더 시키는 게 학생들은 다 다르게 맞춤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테스트도 많이 보고 담임 강사가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념 설명이라는 게 수학에서 엄청 중요하죠. 한 번 설명해주고 끝,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개념 설명은 한 번 하고 본인이 노트에 한번 적게 시켜요. 간단하게 노트에 적게 시킨 다음에 그걸 저한테 좀 어느 정도 말로 설명을 하던가 가지고 온 걸 제가 학생한테 이렇게 말로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왜? 이거는 어떻게? 그거에 대답 못하면 다시 또 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당연히 1대1 수업이니까 가능하겠죠. 여러 명을 두고 수업을 하면 손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저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됐어요. 라고. 근데 저희 학원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해 안 되면 다시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엄청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풀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학 상하가 되어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제 올해 한 11월부터는 되게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되게 많이 풀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풀어서 뭐 한 점수가 한 30점, 40점이 되더라도 정말 내년 4월, 5월에 시험 볼 때는 조금 더 많이 향상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등 내신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A를 받은 거랑 고등 1등급이랑 연결 지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A는 그런 거구나. 내가 고등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습관이 좀 잘 잡혀져 있고 이 정도의 성적 기본은 되어 있구나라는 판단 지표로만 삼으시고, 고등에서 2등급 이상을 바라본다면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선행 한 번, 두 번 했으면 됐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이제 11월, 12월 정말 선행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야 라고도 되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사실 1학년 시험 망치고 나서 2학년 거 잘 볼까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1학년 게 잘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수학 1, 2를 선행 나가기 되게 좋은 시간인 거예요.
이게 정말 지금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면 그럼 지금부터 중간고사를 준비를 하면 뭐 한 5, 6개월을 하는 건데 그럼 과연 기말고사는 어떻게 할래? 기말고사는 2달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되게 맞는데 저는 되게 이제 비유를 들 때 좀 마라톤에 대해서 비유를 좀 많이 드려요. TV에서 마라톤 중계 같은 경우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처음에 뛸 때 선두그룹이라는 게 좀 정해지죠. 선두그룹에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든 선두 안에서 좀 그만큼 많이 멀어지진 않거든요. 엄청난 오버페이스만 하지 않다면. 근데 그 마라톤에서 되게 다크호스가 있던 엄청난 선수가 되더라도 뭔가 시작에 뭔가 좀 페이스가 처음에 첫 발이 꼬이든가 해서 선두그룹에 들지 못했어요. 그럼 그런 선수가 우승하는 경우 다시 선두그룹을 따라잡는 경우는 정말 희박합니다. 그래서 첫 시험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첫 시험 안에 지금부터 한 5, 6개월을 투자를 하더라도 준비를 엄청 많이 시키고 첫 시험을 잘 보잖아요. 학생들은 중학교 때 못했더라도 설사 내가 고등수학하고 잘 맞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자신감도 되게 많아지고 주변에서도 보죠. 너 1등급이야? 너 2등급이야? 학교 선생님들 너 되게 잘하네? 그러면 그 기대를 부응하려고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하면서 점점점 잘하게 돼요. 그래서 첫 시험에 강조를 되게 많이 드리면서 완벽한 좀 수상 복습이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토요일날 와주셔서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2부로는 성적의 대표 원장님께서 이런 시스템이랑 같이 조금 더 저희 학원만의 색깔을 더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오랜만에 설명회에 섰는데요. 그냥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담백하게 저희 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양력인데요. 저는 서울대 수학과 졸업했고요. 책도 좀 쓰고 분당에서 수학학원 계속 하고 있고요. 반포에서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풀 스터디 카페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좀 당면한 이야기들. 우린 다 알죠, 사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기 힘든 것도 알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공부하려면 너무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이거를, 저는 한 번도 선생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9살 때 제가 수능 11월에 수능 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과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3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단 한 번도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오랜 기간 동안 가르쳐 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건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저희 학원만큼 이렇게 동기부여 강연 많이 하는 데도 별로 없을 거고 학생 상담 이렇게 많이 하는 데도 별로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 지식, 가르치는 건 사실 누구나 잘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부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하는 건데 어떻게 학생을 공부시킬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직도 연구 중인 거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더 변화해 나가겠죠.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민했던 게 저희 학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하면은 되게 좀 막연하거든요. 사실 관리의 제일 중요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관심. 이 세상에서 어머니보다 그 자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은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자녀분에게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사이가 멀어지죠. 사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도 덜 멀어질 수 있는 게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져줄수록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고 잘해왔을 때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저도 칭찬을 좀 많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 관리의 끝은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도 예전에 강사 활동 많이 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숙제 검사라는 걸 하면 다 해온 학생, 덜 해온 학생, 안 해온 학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질적인 공부를 하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다 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냥 뭐 많이 틀리든 내가 모르지만 답지를 베끼든 다 하는 게 목표가 되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안 좋은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실 관리가 아니죠. OX죠, OX. 그리고 더 나쁜 건 다 해왔을 땐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덜 해오면 혼나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숙제가 100문제였는데 10문제를 덜 해왔는데 90문제 열심히 한 걸 칭찬해주진 못할 망정 못 해온 10문제를 혼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현상이 어머님들께 많이 나타나죠. 다 했나 안 했나를 판단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는 많은 일종의 임상시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많이 해봤는데 어찌됐든 학생이 정말 성의 없게 해왔을 때는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찔리고 어딘가 모르게 제 눈도 잘 못 쳐다보고 학생도 다 솔직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숙제 검사를 해서 좀 미진할 때 좀 지적을 좀 해줘야죠. 이번에 숙제를 좀 많이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이따 끝나서 하자거나 아니면 다음에 와서 하자거나 아니면 다음에 또 이러면 좀 맞자거나 하여튼 무언가 대안을 줘야죠.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는데 학원 가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가는 건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학원에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숙제를 제대로 안 해왔으면 겁이 나고 숙제를 열심히 했을 때 학원에 막 가고 싶어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가고 싶어져야 되냐면 빨리 가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으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대치동에 있을 때는 칠판 강의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대치동에 그때는 사실 저희 같은 시스템이 아예 없었어요. 네.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든 게 한 1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되게 선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되게 많아졌죠. 어떻게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아졌어요.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어떻게 다 똑같이 하고 있지? 되게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정말로 창시자예요, 창시자. 근데 제가 대치동에서 이렇게 학원 강의를 하면서 정말 좀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숙제 검사였어요. 저는 과외를 오래 했으니까 숙제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학원에 학생이 뭐 한 10명 앉아 있는데 강의할 것도 많은데 한 명 한 명 검사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검사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한 번은 노트를 2권씩 쓰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 해온 노트는 내고 새로 할 노트는 주고 그래서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숙제 검사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학생을 옆에다 놓고 검사하고 피드백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글로 피드백 해주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럼 피드백만 해주는데도 한 30분 걸리는데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이게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강의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 좀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처음 진도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다 보면 수준 차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수학이라는 게 영어와 국어 뭐 이런 것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 눈 보면 쟤는 이거 너무 쉬울 텐데 제 눈 보면 쟤 저거 아무것도 모를 텐데 이런 느낌이 계속 드니까 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도 좀 괴리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학생마다 문제집을 교재를 다르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런 시스템이 나오게 됐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장점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칠판 강의를 막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집에 가서 이제 숙제를 바로 하면 괜찮은데 그런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월요일날 수학 수업이 들었다. 그러면 수요일날 또 들었다. 그러면 화요일 밤에 하잖아요. 한 이틀 정도 지나서 하니까 이거 분명히 했던 건데 거기까지 생각이 나는데 그 뒤로 막상 풀려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문제풀이를 내가 하는 법을 알려주고 수업 시간에 학생이 풀게 되면 어려운 부분을 학원에서 다 해결을 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숙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까지는 2시간 동안 수업 다 하고 뭐 숙제로 내주고 그렇게 다 해오는 양이
수업 2시간 반 동안 숙제까지 다 끝나는 양 이상의 양을 공부하더라고요. 막힐 때마다 선생님이 도와주니까 학생들은 마음이 편한 거죠. 어려운 거 나오면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 도전하는 것도 힘들지가 않고, 그러니까 좀 덜 무서운 거예요. 덜 부담되고.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만 하면 되는 거죠. 복습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습량도 훨씬 더 많아지고 진도도 더 빨라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 어머님들은 대부분 진도가 너무 느려지지 않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진도 때문에 컴플레인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빨리 나가도 되냐? 이런 질문을 오히려 더 많이 받지. 뭐 정말 빠른 학생은 저한테 뭐 한 고1 거를 배우기 위해서 한 중3 때 이맘때쯤 들어와도 고1쯤 되면은 모든 과정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면 모든 과정을 다 배울 정도. 뭐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복습을 정말 많이 시키거든요. 물론 학습량이 되는 학생에 한해서인데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게 결국에는 관심과 칭찬,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좀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운동할 때 바디 프로필 찍고 막 이럴 때 PT를 받잖아요. PT 쌤은 나의 모든 거를 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모든 걸 맡기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수학학원 선생님인데 뭐 다른 학습 상담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되냐, 뭐 앞으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이런 상담도 많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멘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들은 대학에 가도 저를 찾아오고, 뭐 직업을 찾고 난 다음에도 찾아오고, 결혼을 할 때도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계가 오히려 되게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사람 싫어하지 않고 늘 반갑죠. 그거 자체가 좀 고맙고, 그런 게 저희 시스템이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잘 아니까.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 여기에 핵심이 있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물론 질도 중요한데 이 양에 대해서 학생들이 개념이 아예 전무해요. 아까 그 김영호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학생들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 양을 공부해서 정말 그 어떤 학생도 1등급 받을 수 없거든요. 중학교 때 A하고 받죠. 웬만한 학생 다 받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가서 고등학생이 1등급을 받는 건 정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한 중학생 때는 스카이 외에 대학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스카이 외에 지잡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봐보면 막상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나 이런 좋은 데 가기는 정말 쉽지 않죠. 이 양이 정말 어마어마해야 되거든요. 애들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당연한데, 근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하는데 10시간이 걸렸어요. 10시간 겁나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 또 숙제할 맛이 날까요? 10시간을 해왔어. 근데 이걸 다 했어? 하고 누군가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또 하고 싶죠. 또 하고 싶죠.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봐도 그냥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의 인생의 발전, 그건 너무 멀잖아요. 당장 받는 칭찬 한마디가 더 소중하죠.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되게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죠. 제 에너지가 정말 되게 많습니다. 어저께도 달리기 10km 제 개인 기록 세웠는데 아침마다 달리기도 하고, 오늘도 수영하고 달리기 하고, 그냥 에너지 자체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정말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학생들도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려면. 결국에 되면 고2, 고3 때는 체력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너무 멀리 가는 걸 추천하지 않는데 그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 소모가 너무 크면 막상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확실해요. 체력이 대단한 학생이 아니면 체력이 좋을수록 집중력이 좋습니다. 이거는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체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집중력이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이런 게 학생들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텐션을 높게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시험 한 번 바짝 해가지고 벼락치기해서 한 번 잘 보는 건 제 생각에 한 50% 정도 학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유만 있으면. 만약에 이거 하면은 뭐 용돈 20만 원 줄게 뭐 이런 거 하면 학생들 갑자기 바짝 해갖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그 텐션으로 공부해라. 그럼 이거 완전히 원하더 레벨. 완전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부를 적당히 할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공부의 어느 임계점을 벗어나서 말도 안 되는 양을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고 성적이 그냥 이 정도 오르면 올랐다 하는데 이렇게 오르면 갑자기 삶이 바뀌어요. 학생들이 친구들이 나를 보는 눈빛도 달라지고 내가 나를 보는 그 마음도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라는 그냥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게 몸에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서 멋짐이 생기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학생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항상 그랬고 네,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대학도 잘 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타 대들도 되게 많은데 네, 정말 잘 간 학생들은 치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제 학창 시절 경험인데 저는 이 동네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네, 저기 신사동 한 이쯤에서 한 28살 때까지 살았어요. 2살 때부터 한 26년 살다가 분당에 살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예, 여기 신구초등학교, 신사초등학교, 현대고등학교 다 이 동네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가 대학 더 잘 갔어요. 그때 특목고가 별로 없었으니까. 저희 때 현대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33명 갔거든요. 그때 되게 훨씬 더 잘 갔어요. 지금보다. 지금도 잘 가지만. 하지만 2학기 때 제 수학 점수는 64점이었어요. 64점. 이 정도면 인간 승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떤 학생이든 이유만 있으면 이런 인간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방법을. 단순히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바짝해서 시험 한 번 잘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잘하는 건 그냥 삶이 변해야 돼요.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중3 여름방학 때부터 엄청난 양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던 건 뭐 제가 16살에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서점에 자주 갔었는데 서점에 가서 취미가 공부법책 읽는 거였어요. 이게 동기부여에 제일 좋거든요. 공부하기 힘들다 하면 서점 가서 공부법책을 봤어요. 합격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읽으면 공부가 되게 하고 싶어져요. 정말 공부가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면밀히 읽었어요. 뭐 10번씩 복습하라 그래서 그냥 글자 그대로, 레터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고수가 시키는 그대로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이거보다 좋은 책이 없었거든요. 실력 정석을 한 13번 정도 반복을 했어요. 어떻게 13번을 푸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한 번 풀 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죠. 한 3-4달 걸린 것 같아요. 두 번째 풀 때는 뭐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고 세 번째부터는 한 달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4-5단원씩 풀 수 있게 됐어요. 거의 뭐 암기 되다시피 한 거죠. 습득이 된 거죠. 이 책인데 제 책은 아니고 같은 책이에요. 이게 두꺼워요. 이게 5일 지금은 상하 나눠 있지만 한 권에 있었거든요. 일반 수학의 정석.
제가 원래 원학번은 국어학번인데 이게 최대 장점은 오픈형 문제라는 게 제일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오픈형 문제가 뭐냐면 경우가 되게 다양한 거예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런 경우. 내가 경우를 나눠서 각각의 케이스마다 문제를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김영원 원장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공부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경우를 나눠서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자기가 문제로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거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발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공부가 덜 된 거예요. 네. 발상하는데 시간은 거의 안 걸려야 돼요. 이 오픈형 문제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학교 시험 객관식이나 딱딱 답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는 너무 쉽게 된 거죠. 정석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미술 시간에 학교에서 자유 대생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실력 정석 그렸어요. 너무 당연하죠. 하루 종일 하루에 6시, 7시간씩 보고 있는 게 실력 정석이니까. 네, 너무 당연했어요, 저한테. 다른 애들은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저는 너무 당연했어요. 실력 정석보다 제 친구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13번을 보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실력 정석밖에 안 봤는데 이거 괜찮나? 물론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긴 했지만 이제 시험 이제 한 달 남기고는 이제 솔직히 볼만큼 봤거든요. 13번쯤 보니까 그냥 토시 하나까지 다 외워졌거든요. 서점에 가서 이제 서가지고 이제 봤죠. 교재들. 그때 뭐 센수학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 뭐 해법이나 뭐 하여튼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문제가 다 너무 쉬운 거예요. 서서 이렇게 보는데 36? 보면 36이고 뭐 그냥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서서 눈으로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정말 진기한 경험을 했죠. 물론 그 중에서 뭐 책 한두 권 사갖고 와서 이렇게 시험 보니까 풀어보긴 했는데 이미 공부는 거기서 다 되었던 거죠. 학교 시험을 봤는데 너무 당연하게 다 100점을 받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100점 맞았어요. 그럼 그때 현대고등학교 시험 너무 쉬웠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평균 수학 평균 38점이었어요. 쉬운 건가요? 네, 38점이었는데 저는 100 받았어요. 네. 뭐 이거 뭐 성적표 떼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뭐 팩트니까. 그리고 여담으로 이때 국어 평균이 33점이었어요. 33점이었는데 이제 국어는 197 받았거든요. 전교 1등이었어요. 1등은 동점자도 없는 게 1등이거든요. 그거 국어가 원래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우리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농담 삼아서 목숨 걸고 공부한다. 정말 목숨 걸고 공부했어요. 목숨 걸고 공부하니까 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저같이 인생 역전하는 그런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게 제 교육관이고 철학이에요.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도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해도 안 된다는 건 기준이 스카이라서 그렇지 이 학생은 공부 자체에 뜻이 전혀 없던 학생인데 공부를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잡혔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저마다의 기준은 다를 수 있거든요. 뭐 저는 서울대 나왔지만 서울대 나온 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고 서울대 나와야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름의 성취를 겪어보고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해보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공 경험을 쌓는 것. 어렸을 때 제가 이 성공 경험 덕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든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때처럼 그냥 뭐 목숨만 걸면 되더라고요. 너무 쉽더라고요. 그냥 목숨만 걸면 되지. 그냥 목숨 걸고 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거를 16살에 깨달은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물론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중3 때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 학생이 가급적이면 중3 이전이었으면 제 생각엔
이거를 넘어섰으면 고1부터는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네. 고1 때 고1 걸 한다. 그거는 좀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한 중2거나 중3, 지금 현재 중3인 학생은 정말 좀 뒤가 별로 없죠. 네, 마진이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모르죠. 고1 때부터 해서도 됐을 수도 있는데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제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신 김영우 부원장님, 저 그리고 신진익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시고요. 저희 장점은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를 다 다룹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교재 뭘로 해요?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지금 하던 교재가 대부분 10단원이면 한 6, 7단원, 8단원 뭐 이런 데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마무리를 합니다. 꼭 요만큼 나가고 애매한 거 되게 많잖아요. 저희는 항상 웬만하면 거기를 먼저 마무리해요. 마무리를 하고 나서 거기를 복습을 할지 아니면 진도를 더 나갈지 그거를 상의를 하죠. 학생과 부모님과. 근데 이거를 뭐 저희가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테스트를 기반으로 정합니다. 네, 입학 테스트는 그래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만큼 공부해야 할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거든요. 물론 이렇게 학생들에겐 경악할 수준이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따라오는 학생은 뭐 성적이 잘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은 뭐 그만두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학원을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숙제 안 할 때 뭐 괜찮아 우리 선생님 안 온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얼마큼 해야 되는지 성공하는 방법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뭐 좀 부족하더라도 네, 끌고 가더라도 네, 알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 번 수업하면 5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2시간 반 동안 6명의 학생을 최대 정원 6명이거든요. 수업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2시간 반 동안 보는데 저희 테스트는 객관식 테스트가 아니에요. 다 서술형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만 다 통과를 한다고 치면 네, 학생이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저희가 감으로 하거나 선생님 주관에 판단하지 않아요. 네. 테스트를 보면 정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쉽지 않죠. 객관적으로 직접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시간표는 초등학생은 3시부터 7시 수업이 있고 그냥 주중에는 5시에서 10시 그냥 픽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에는 9시부터 2시에 수업이 있어요. 겨울방학 때는 저도 이렇게 예전에 결혼 전에는 왜 이렇게 아침 수업을 좋아하시는지 몰랐는데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없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희 학교를 안 가는 방학이 좀 힘드시잖아요.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5시간 이상 수학을 공부를 시키니까 오전에 시간을 좀 저희가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1부와 2부와 3부가 있는데 방학 시간표는 이렇게 됩니다. 9시부터 중간에 30분 점심시간 있는데 이때 점심시간 없어도 된다는 학생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은 그냥 2시에 끝나고 보통은 중간에 30분 정도 밥 먹고 2시 반에 끝납니다. 2부 수업 같은 경우는 5시에 끝나고 보통 그러니까 타임별로 9시에 시작하냐, 뭐 12시에 시작하냐, 2시 반에 시작하냐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겨울방학이 제일 공부에 있어서 분수령이죠. 여름방학이 너무 짧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이 2달이고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2달 동안 장기간 저희가 제시하는 만큼을 그렇게 알차게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성공하면 정말 그 열매는 너무 달죠. 그때 많은 황골 탈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2달 동안 하루에 수학을 이렇게 막 8시간씩 공부하게 되면 안 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수학료는 중등 이렇고 고등은 이렇게 됩니다. 학습이라는 게 꼭 수학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배우는 거 뭐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겠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익히는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이게 되게 약해요. 익히는. 어머님은 대부분 애가 탓이죠. 얘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자꾸 PC방 가려고 그러고 뭐 핸드폰 하려고 그러고 너무 속상하죠. 익히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확인하는 거는 아까 뭐 테스트나 뭐 이렇게 백지에 써보거나 설명해보거나 이런 게 되겠죠. 인출 연습, 메타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되게 중요하죠. 그냥 배우고 익히는 게 학습인데 학생들 대부분 습이 되게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습을 좀 잘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제일 문제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는 스마트폰은 없었잖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학생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있는 학생, 없는 학생. 없는 학생이 되게 드물죠. 그래서 없는 학생이 기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건데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스마트폰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학원에서 당연히 못 쓰게 하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서리풀 스터디 카페도 사실 만든 거거든요. 핸드폰에서 좀 자유롭게 핸드폰에 떠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애들 대부분 이렇게 전화기를 끼고 공부하거든요. 이게 공부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이렇게 8시간씩 공부하고, 주말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주말에 자기 공부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5시간 공부하니까, 저희 그 서리풀 스터디 카페는 새벽 1시까지 운영하거든요. 이때 뭐 새벽에는 저나 그 김영호 원장님이 계신데, 오늘도 저는 새벽 1시까지 학생들을 관리할 것이고, 일요일도, 내일도 제가 관리할 거예요. 이렇게 매일 공부를 한다면, 저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신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장기간 되는 데는 습관이 돼야겠죠. 어떻게 영어로 쓰면 뭐 루틴이라고 할까요? 이게 삶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제 하루 일주일의 스케줄이 이제 다 루틴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저를 보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뭐 저는 그게 되게 편하네요. 너무 당연한 거고, 학생들도 이렇게 매일 공부하는 게 루틴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면 그 학생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 이게 기적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뭐 12시간 공부하는 게 딱 한 번은 가능하지만 8시간씩 매일매일 공부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를 목표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리풀 스터디 카페 모습인데, 저고요. 그 설명했을 때 참석해 주신 분이에요. 여기가 되게 넓고 쾌적하고 책상도 되게 커요. 워낙 넓어서 책상이 안 커 보이는데 되게 크고, 그냥 여기는 오로지 공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다른 스터디 카페는 인강 듣는 시간이 많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강 듣는 게 무슨 공부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학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강의가 부족해서 강의 듣는 걸 굳이 여기 와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요청 많이 오거든요. 여기서 강의 들어도 되냐? 저희 그냥 다 안 된다고 해요. 그게 처음엔 강의를 듣겠죠. 처음에는 시작은 강의죠. 근데 가다 보면은 메신저에서 이렇게 볼록 뜨면은 대화하다 보면 강의는 틀어져 있고 나는 얘랑 대화하고 있잖아. 아무리 차단을 해도 갑자기 네이버에 뭐 날씨가 궁금해서 갑자기 들어가 보게 되고, 그냥 그런 공부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여기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책상이 있는데 제가 앉아서 학생들이 멍 때리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지 다 보거든요. 네.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다 보여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멍 때리고 있는지.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정우야, 이렇게 이름만 부르면 네, 알아서 다시 공부해요. 네. 졸고 있으면 여기 입식 책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서 나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솔직히 좀 힘들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되게 열심히 나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누군가 자기를 관리해줘서라도 더 잘하고 싶거든요. 심지어 농구 이천동에서도 오고 개포동에서도 오고 많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 그 스터디 카페 멀리서도 다 오고 있어요. 네, 과학고 학생들이고 다 특목고 학생들이고 하나고 학생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생각보다 정말 없어요. 대부분 그 강의 듣는 시간이 스터디 카페가 강의 듣는 곳이 아니거든요. 자기 공부하라고 있는 곳인데 저는 최소한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의 듣는 공부는 어디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다들 이렇게 좀 저항을 많이 하는데 강의 듣고 책 읽고 이거 쉬는 시간 아닌가요? 저는 그냥 정말 그냥 쉴 때 강의 듣고 쉴 때 그 책 보거든요. 남들은 되게 공부하는 시간 같은가 봐. 되게 노는 시간인데 그럼 대체 놀 때 뭐 하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 나 책이나 봐야지. 책 보고 이렇게 쉬는 시간인데 이걸 공부한다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선생님이 물론 개념 설명 이렇게 재밌게 해주면 좋죠. 한 시간의 개념 설명 이렇게 잘 들었으면 최소한 그거를 다 외우는 시간과 그거를 뭐 문제를 풀어보고 내 것을 만드는 적용하는 시간이 그때부터가 공부거든요. 강의 듣는 시간은 공부에서 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8시간에 강의 시간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공부한 시간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실 좀 제 설명을 학생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주말에 자꾸 시간 내서 하는데 학생들은 이때 놀아야 되는 시간인가 봐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기한 게 뭐 서울대가 선배가 와서 하면 또 학생들이 와서 듣더라고요. 제가 하면 안 들어도 12월에 한번 또 이런 기회들을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리풀 스터디 카페는 여기가 저희 학원인데 이쪽으로 가면 JLT라고 SLP 여학원 있는 건물 6층에 있습니다. 바로 앞이에요. 와이파이 당연히 쓸 수 없고요. 인강 들을 수 없고 관리 인원은 실장님 계시거나 제가 있거나 김영호 원장님이 항상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안 갖고 온 학생 있잖아요. 안 갖고 온 학생은 안 갖고 왔다는 사유서를 쓰고 어머니께 카톡을 발송하고 있어요. 안 갖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출할 때마다 외출증을 쓰고 나갔다 오게 하거든요. 감옥은 아니에요. 나갈 수는 있는데 외출증을 쓰고 나가야 돼요. 다른 학원 가야 된다고 쓰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뭐 합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몇 시에 나가서 몇 분 있다 들어올게요 하면은 그때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기잖아요. 근데 흔히 독서실 다니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보통 독서실은 학생들은 친구랑 같은 독서실 다니고 싶어 하거든요.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해서. 그것까진 좋은데 저녁은 30분 먹고 수다를 2-3시간 떨거든요. 다시 컴백이 안 돼요, 독서실은. 네, 그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냥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는 그냥 다 오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방학 때나 주말엔 9시에 열고 있고요. 네,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험 때는 학생들 좀 일찍 끝나잖아요. 네, 11시에 끝나요. 11시부터 열고 12시에 끝나면 12시부터 열고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시간인데 닫진 않아요. 1년에 딱 하루 닫습니다. 설날만 닫고 추석 때는 합니다. 추석 때는 시험 기간이라서 뭐 제가 이번에도 늘 함께 했어요. 추석 연휴 기간 계속 함께 했고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쉬는 시간이 책 보거든요. 학생들 관리하면 늘 책 보니까 올해 독서량이 어마어마해졌어요. 네, 하루 사용료는 3만원이고 월 사용료가 35만원인데 방학 때는 원래 관리형 스터디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는데 올 겨울방학 때까지는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동일하게 35만원으로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현 상태를 측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입학 테스트 신청서가 여기 동봉돼 있는데 맨이 있죠. 이거 써서 내시면 테스트 시간 1시간이고 비용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저나 원장님이나 저희 선생님이 직접 학생 테스트를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다 나오잖아요. 학생을 옆에 놓고 바로 피드백 해주고 약한 부분 알려주고 모르는 문제도 풀어줍니다. 물론 20문제 중에 뭐 18문제 틀렸다 그럼 뭐 다 가르쳐주시면 않는데 20문제 봤는데 한 5문제 틀렸다 그거 다 알려주거든요.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을 하든 안 하든 다 알려주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어머니께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복습을 안 하더라고요. 복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중등과정이다. 그러면 뭐 개념 원리나 개념 플러스 유형 뭐 이런 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센수학하고 그다음에 일품수학이나 불리라벨 이렇게 한 번씩 봤어요. 한 번 볼 때 한 70%, 한 60% 정도 맞춘 거예요. 40% 틀리고 오답을 하겠죠. 근데 복습은 하지 않아요. 쟤는 좀 더 어려우니까 얘도 실력은 좀 더 늘었지만 얘도 한 60%밖에 못 맞추죠. 그래도 복습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품이나 블랙라벨을 풀어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40%밖에 못 맞추거든요. 그럼 당연히 복습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다 봤으니까 다음 과정을 넘어가요. 또 이제 선행이니까 또 개념 원리 보면서 60% 정도 맞춰요. 이 연속이에요.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고1 거 보고 막 이러거든요. 얘는 대체 언제 100점 맞죠? 얘 대체 언제 100점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테스트 보면 대부분 60점이 나와요. 정말 정확하게 다 60점이 나와요. 근데 이럴 때도 90점 넘고 100점 맞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문제집 갖고 와보면 이런 게 90% 100% 나올 때까지 복습을 한 학생이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해서 제가 학생 상담을 다 하거든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집에 가서 어땠니? 하고 물어보면 원장님이 되게 친절하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못해도 혼내지 않거든요. 그 학원에 테스트 보러 가는데 혼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잘하는 거를 잘 얘기해주고 부족한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복습이란 건 누군가 시켜줘야 하는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학생들은 숙제가 나가지 않으니까 복습하지 않죠. 저희는 개별 수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어요. 복습을 마음껏 시킬 수 있잖아요. 다른 학생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되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 수업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